임진왜란 첫 해인 1592년 음력 9월 1일 부산포 앞바다. 대규모 함대가 이 바다에 나타났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과 원균, 이혁기 등이 이끄는 조선 수군 연합 함대였다. 부산 지역이라는 게 이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전초기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거지, 본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 부산포에는 500여 척의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조선 수군은 이미 일본 함대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부산포 쪽에 적선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탐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보니까 500여 척 있다. 조선 함대는 거침없이 부산포로 진격해 들어간다. 이순신의 전라 좌수군, 이혁기의 전라 우수군, 원균의 경상 우수군으로 이루어진 조선 수군 연합함대. 세 척의 거북선과 80여 척의 조선 판옥선은 장사진으로 움직였다. 포구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사진을 사용을 했다.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군. 모든 전선을 포구에 묶어둔 채 주력군은 육지로 올라갔다. 그리고 6군데로 진을 나누어 응전태세를 갖췄다. 일본 함대는 3군데로 나뉘어 정박하고 있었다. 이제 배는 3군데 바다에 정박시켜 놓고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6군데에서 육상에서도 배를 지키는 어떤 방어전을 펼치는. 조선 함대의 선봉은 거북선이었다. 육상에서 공격해오는 일본, 해상의 조선 수군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포구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되고 일본군들은 육지에서 고정된 땅에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수군은 포격전으로 맞섰다. 마침내 시작된 부산포 해전. 임진년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1592년) 임진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9개 부대로 나누어 부산에 상륙한 16만여 일본군. 일본 육군은 3갈래로 나뉘어 한양으로 진격. 단 20일 만에 조선의 도성을 함락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진격이었다. 옛날에 길도 없고 뭐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20일 만에 한 성이 함락됐다는 거는 거의 뭐 전투가 없었다. 거의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육전에서는. 대비하지 못한 전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조선. 그러나 조선 수군이 있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5월 4일 첫 출동을 감행한다. 첫 출전에서 3번의 해전을 치른 조선 수군은 44척의 일본 전선을 격침시켰다. 이어진 2차 출동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사천, 당포, 방항포, 율포 등에서 모두 72척의 일본 배를 격파했다. 임진왜란 초기 해전은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존재와 위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다. 일본군으로서는 전혀 예상 못한 연패였던 것이다. 1차 출전부터 2차 출전까지는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공격, 그리고 일본 수군은 달아나다가 상륙하고 그리고 정박되어 있는 일본 배를 조선 수군이 격파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3차 출전은 다릅니다. 그러나 3차 출동 때는 달랐다. 일본군도 대접전을 대비하고 있었다. 3차 출전 때 한산도 해전이 벌어졌다. 이순신은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 타격진을 펼쳐 적선 59척을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뒀다. 전황의 변화가 감지됐다. 곳곳에서 후퇴하는 일본군들이 목격됐다. 선조는 이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고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2억기 부대를 불렀다. 8월 1일 날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형 함대가 총 집결을 해서 24일 날 출전을 하니까 20여일 동안 충분히 아마 진법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1592년 음력 8월 24일 조선함대는 여수를 출발, 관음포를 거쳐 원균 부대와 합류한 다음 당포, 견내량, 제포 등을 거쳐 28일 부산 앞바다에 가덕도까지 진출했다. 가덕도까지 항해하는 5일 동안 일본군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주변 해역을 철저히 수색했다. 28일 방답첨사 이순신과 광양 현감 어영담을 시켜 김해강과 양산강을 정탐토록 했다. 다음 날인 8월 29일 낙동강 끝자락인 장림포 부근에서 일본 배 6척을 발견, 모두 불태워버렸다. 며칠 동안 일본 수군을 수색을 하죠. 그런데 일본 수군이 안 보여요. 어디에도 형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 일본군을 만난 게 이제 8월 마지막 날, 8월 29일 날 그 낙동강 하구 부근에 있는 장림포에서 6척을 만나가지고 깨트리고, 근데 그날은 이제 늦게 시간이 늦으니까 다시 이제 가덕도로 들어와서 자고 9월 1일 날 부산포 해전이 펼쳐지죠. 그날 밤 이순신은 함대를 가덕도에 정박시켰다. 그리고 전라우수사 2억기, 경상무수사 원균 등과 함께 밤늦도록 회의를 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본 주력 부대, 소규모로 목격되는 일본군의 후퇴,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무렵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금지시킨다는 명령을 내렸다. 한산도 해전 직후인 7월 15일 또 다른 외장인 도도 다카도라도 해전 금지령과 함께 육지에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본군은 도요토미의 특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산해전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는 조선 수군을 만나면 해전할 생각하지 말고 회피하라. 그리고 그 남해 연안에 외성을 쌓고 방어적으로 지켜라. 아마 이런 그 명령이 부산포 해전에서 일본 함대가 이와 같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요새 함대 전략을 채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덕도에 정박한 다음 날인 음력 9월 1일 조선 함대는 가덕도를 출발, 동쪽으로 움직였다. 모른데에 도착했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맞바람인 동풍이 불었고 풍랑도 높았다. 밑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은 파도에 취약했다. 작은 너울만 있어도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항해하기는 좀 부적합한 선양이라 하고, 특히 또 고가 높습니다. 고가 높으면 바람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많이 부는 날에는 조리도 많이 세고 파도도 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놀링과 피칭이 좀 일본 이런 배하고 또 첨자형의 이런 배하 구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한 편에 속합니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함대는 부산포 쪽으로 계속 항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군이 발견되었다. 곳곳에서 접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규모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일본군은 도주하기에 급급했다. 화준구미에서 일본 전선 5척, 다대포에서 8척, 서평포에서 9척, 절영도에서 2척의 일본 전선을 격침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주력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은 대규모 조선 수군의 출현을 알고 있었을까? 출전했다라는 정보를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부산포 쪽으로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도 거기서 약간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일본의 함대를 찾아서 수색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수색과 소규모 전투를 치르면서 동진을 거듭한 조선 함대. 마침내 절영도까지 진출했다. 절영도는 일본군이 전쟁 기지를 설치하고 있던 부산포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이순신은 절영도 수색을 명령했다. 조선 수군은 절영도를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나 절영도에도 일본군은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수색 범위를 넓혔다. 부산포 안쪽 바다까지 수색하도록 했다. 조선군은 해안선과 바다를 철저히 수색했다. 곧 놀라운 첩보가 올라왔다. 부산포에 외선 500여 척이 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포의 일본 함대는 모두 세 무리로 나뉜 채 정박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왜 함대를 분산 배치하고 있었던 것일까? 도요토미가 명령 내릴 때도 거제도와 부산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성을 쌓고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조선 수군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시킨 것이고 도요토미도 육상에서만 공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부산포 회전 당시에도 그걸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와서 싸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배는 꼭꼭 묶어두고 이미 6군데의 진을 쳐놓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부산포 회전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부산포의 일본군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 일본 측 기록인 속 군서유종에는 앙골포 해전에서 참전했던 쿠키 요시다가 카토 요시아키 등이 부산포로 도망갔다고 돼 있다. 한산 해전에서 패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기메를 거쳐 부산포로 이동했다. 일본 수군의 주력 부대 전체가 부산포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함선이 500여 척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걸 따지더라도 배 하나에 배를 운영하는 선원 20명만 잡아도 500척이면 이게 10,000명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8,000명, 10,000명 이게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부산포에 주둔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당시 일본 전함 500여 척이 정박하고 있던 곳은 어디일까? 조선시대의 부산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장기에서 그곳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부산포 해전 이후 올린 장계인 사도 부산포 승첩계본. 당시 일본 전함은 진성 동쪽의 산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언덕 아래 3군데에 470여 척의 외선이 정박하고 있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430여 년이 지난 부산. 과연 당시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옛 지도를 통해 당시 부산의 지형을 먼저 파악해 보기로 했다. 19세기 동래부 그림. 지금의 차성대를 부산진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부산 진성은 지금과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부산 진성은 좌천동에 자리 잡은 증산공원 아래쪽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부산 진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이곳에 외성을 쌓아 방어진지로 이용했다. 지금 좌천동에 있는 정산, 그 시루정자 매산자를 쓰는데 이 정산 남쪽 아래 그러니까 지금 전공단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일신기독병원, 대레사예고가 있는 이 자리 일대가 성곽이 있었어요. 부산 진성 성곽이 있었던 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성이 곧바로 함락이 되고 부산 진성의 동쪽 산은 황령산에서 뻗어내린 능선쯤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매립으로 옛 지형을 찾기 어렵다. 옛 지도에서 당시 지형을 추정해 보기로 했다. 1953년 미 해군 지도, 부산 진성 동쪽에 산이 보인다. 이보다 앞선 1935년 일제 해상보안청 지도, 역시 부산 진성과 그 동쪽의 산줄기를 파악할 수 있다. 1918년 조선 총독부의 부산항 지도에도 동쪽 산에서 오리를 표시했다. 1915년의 부산항 지도, 1894년의 조선여 지도, 1875년의 부산항 지도. 여러 옛 지도에는 부산 진성 동쪽 산에서 오리 떨어진 곳에 겹치는 지역이 보인다. 지금의 부산시 남구 우암동 일대다. 진성에서 동쪽 산이라 그러면 저쪽에 지금 배정고등학교가 있는 저쪽 산자락을 지금 봐야 될지 아니면 황령산을 봐야 될지인데 당시로서는 보면 저 정도 산도 산 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정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저 산으로 지금 봐지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오리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암포 쪽이 되는 겁니다. 한 3km 정도 되는 2.5, 2km에서 3km 사이 같으면 우암포에서 간만포 그쪽 사이로 보는 거죠. 멀리 바라보이는 우암동 일대, 그곳을 중심으로 간만동까지 일본 배들이 정박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립된 지역을 제외하면 당시는 암석으로 된 언덕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수심 또한 큰 배들이 정박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과거의 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현동 쪽, 그러니까 동천 하구 쪽은 이 갯벌이 약간 형성되어 있는 곳이 되어서 큰 배들이 들어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동천을 통해서 내륙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 배들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선박들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암포와 적기만 앞이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이고. 당시 일본군은 안전한 정박지를 찾았다. 바깥 바다에서 배가 잘 보이지 않는 곳, 우암포였던 것이다. 마침내 조선 함대가 당시의 초량목, 지금 영도다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군도 비로소 반응했다. 대선 내척이 조선 수군 쪽으로 다가왔다. 조선 수군도 이를 파악했다. 외선의 출현 보고를 받은 이순신, 긴급 선상회의를 소집했다. 이순신, 원균, 이혁기 등 세 수사와 몇몇 장수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그들은 대규모 외선이 있는 부산포를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경론을 벌였다. 의견은 분분했다. 이순신의 이제 조방장 역할을 해줬는데 대선배입니다. 정걸은 이제 벌써 이제 모른데 지나오면서 5번 해전을 펼쳤기 때문에 많이 지쳤다. 이렇게 지친 병사하고 계속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서 쉬고 내일 오자. 적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내일 와서 싸우자. 이 의견을 얘기했고, 이제 정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이 눈앞에 왔는데 이 적을 안 친단 말인가. 아주 충의에 찬 표현이 나오죠. 이 적과 하루를 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다. 무조건 공격한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이제 이순신이 이제 와서 지금 물러나면 일본군이 조선수군을 우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내려서 이제 전군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순신은 왜 싸우자고 주장했을까? 그의 장계인 사도 부산파 승척계본에 그 이유가 잘 남아있다. 지금 군사를 되돌리면 왜적이 우리를 멸시할 것이므로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장수들도 이순신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순신은 지체 없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 500여 척의 적선을 향한 과감한 공격. 이순신의 결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감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수군이 이제 조선 수군을 두려워한다라는 상황이나 어떤 뭐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근데 이순신의 어떤 조선 수군과 대결을 하려면 바다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박하고 있고 정박한 배를 지키겠다는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전술이니까 이순신이 이제 이게 만약에 물러났을 경우에 이거 어디까지 와서 그냥 가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표현이 그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돌격선인 거북선을 선두로 순식간에 적선 4척을 불태웠다. 이때 이순신이 펼친 진법이 바로 장사진이었다. 임진왜란 이제 막하 있는 사람들 중에 어영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리에 굉장히 능통했을 테고 아무래도 지형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고 이 협수로를 갈 때는 장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이미 다 그 전에 계획돼가지고 이렇게 장사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군은 지난 20여일간의 합동훈련으로 익힌 장사진 대형을 갖췄다. 조선 함대의 공격을 본 일본군. 그들 나름의 전투 태세를 갖췄다. 함대를 3군데로 분산 정박시킨 일본군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다 6군데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공격해왔다. 일본군이 쏘는 철안과 화살이 마치 빗발과 우박 같았다고 이순신은 기록하고 있다. 육지에서 맹렬하게 저항하는 일본군. 조선 수군에게 결코 유리한 전투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위험하죠. 포구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되고 일본군들은 육지에서 고정된 땅에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선 수군에게 굉장히 위험성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투 후에 그 노획모를 보면은 그 지자총통도 있고 대왕구도 있고 현자총통도 있고 말씀하신 그 편전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선군에게서 노획한 게 분명하고 어느 정도 이 조선군 혹은 조선인의 그 부역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사용했었을 것 같거든요. 일본군은 노획한 조선 무기와 조선인까지 동원하면서 저항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순신은 장사진으로 돌격하여 전투를 치렀다고 기록했다. 장사진은 함대를 일렬로 구성한 다음 포구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하고 돌아 나오면서 다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시간 동안 100여 척의 적선을 깨트린 부산포 해전. 장기에 따르면 거북선을 포함한 선봉부대가 적선 4척을 깬 다음 장사진으로 돌격했다고 돼 있다. 장사진은 과연 전투 대형이었을까? 일단 거북선을 포함한 선봉부대와 장사진으로 뒤따르는 판옥선은 전투 임무가 달랐다. 거북선의 임무 자체가 돌격선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포에 정박되어 있는 배, 처음에는 그 배에도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옥선이 먼저 갈 경우에 조총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앞서서 가는 선봉장으로서 이 거북선이 먼저 돌격선으로서 앞서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퍼부은 다음에 적들이 어느 정도 방어 태세를 취할 때 그때 이제 판옥선이 뒤이어가서 함께 이제 싸우는 형국으로 전투를 전개를 합니다. 거북선과 선봉부대의 파상 공격으로 적자는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 당시 일본 함대는 3군데로 나뉘어 정박하고 있었다.
후발 공격선인 판옥선들도 세 군데로 나뉘어 공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적함이 세 군데로 나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는 진법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력 무기인 총통을 장사진으로 움직이면서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함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타격해서 뭐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레이더라는 거 있지 않고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순간적으로 가면서 쏠 수는 있습니다. 쏠 수는 있는데 적을 격파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느 지점, 어느 위치에 가서 내가 저 적선을 타격을 하려면 어느 위치가 정확히 맞아야 되고 거기에서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지만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나가면서 쏘는 것보다는 서서 어느 정도 지인을 갖추고 난 후에 쏘는 게 맞다. 임진왜란 이후 인조 때의 승정원 일기. 총통 발사의 후반동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배의 정면에서 발사해도 뒤로 1km가량 밀릴 정도로 후반동은 심했다고 돼 있다. 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옆으로 포를 발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총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사진에서 다른 진법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해전에서 대형 화약 무기를 운용한 이순신. 그러나 조선은 화약이 부족한 나라였다. 천자 총통의 경우 한 번 발사에 30량, 1kg 정도의 화약이 필요했다. 무차별적인 발사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 발 쏠 때 1kg씩 소모된다고 치면은 전투에서 100발만 쏴도 100kg거든요. 근데 당시 조선군, 조선 조정이 임진왜란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화약의 양이 약 27,000근 정도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전투에서 하루에 막 100kg, 1톤씩 화약을 쓰다가는 순식간에 다 동나버리는 상황이었을 거고 전투 한 번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통의 숫자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전쟁의 여파로 총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판옥선의 포문은 모두 44개. 모든 포문에 총통을 설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옥선에다가 44개의 포를 다 설치했다면 89척이 이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물량을 다 조달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 배 한 척당 뭐 예를 들어서 18분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지 않았을까.